75페이지 1번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죠. A는 막 단백질에 붙어 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B는 인지질, 그리고 C가 막 단백질.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 세포막은 단일막 맞지? 근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막 구조이다. 그 다음 3번으로 갈게. B. 인지질은 이제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머리 부분은 우리가 친수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 친수성은 물 같은 극성 물질하고 친하는 거고, 소수성 같은 경우는 무극성, 즉 지용성 물질과 친하다.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는 두 가지 수성이 둘 다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는 계면 활성제다라는 표현도 사용한다라고 했어. 4번 C는 막 단백질이며 인지질 이중층의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막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박혀 있거나 혹은 붙어 있어.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서 얘네는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해. 5번 B는 인지질 세포막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C 막단백질은 막의 기능을 결정한다. 그래. 인지질은 세포막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요. 막단백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또한 효소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해. 그래서 이렇게 막 단백질의 기능에 따라서 막의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야. 운반하는 역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효소를 분비하는 역할.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고, 틀린 내용이 이제 2번이 될 텐데, 막 단백질에 붙어 있는 A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은 그 세포를 구별하는 데 이용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안테나의 역할을 이제 한다라는 이제 비유를 해.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동물 세포막의 인지질하고 인지질 사이에 군데군데 있어. 군데군데. 그래서 A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며, 그런데 이 A인 탄수화물은 세포를 구별하는데 이용된다는 맞는데, 콜레스테롤은 A가 아니라 그냥 세포막의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에 군데군데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75페이지 2번 막 단백질의 종류를 나타냈는데, 막 단백질은 신호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또 효소로서도 작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앞에 1번 문제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 그래서 이제 그림은 막 단백질의 종류 가나다를 나타냈는데, 지금 가는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운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나는 이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림이야. 그래서 이거는 효소작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는 신호 전달, 신호 물질을 인식해 가지고 이제 세포 안으로 신호를 이제 전달하는 이런 이제 수용체 단백질. 그래서 신호 전달을 하는 역할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가는 물질 운반, 나는 효소작용, 나는 신호 전달. 그 가와 같이 세포 표면에 막단백질의 형광 물질을 부착하고, 어떤 느낌 같아? 그냥 형광물질 뭐라 그래? 어, 막단백질이구나. 유동성 같은 느낌 안 들어? 그건 맞는데.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인지질과 이제 세포막은 즉 막단백질,
네.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과 막단백질이 유동성을 띠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 했냐면 그 사람의 그 세포에 네. 단백질에다가 형광물질을 이제 찍고, 그리고 또 그 쥐의 세포에 형광물질을 찍어가지고 융합을 시켰어. 네. 근데 나중에 얘네가 이 융합된 세포들의 막단백질의 형광물질이 고르게 퍼져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인지질과 막단백질은 유동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런 이제 유동성에 대한 그런 문제야. 그러면 세포막의 일정 부위의 형광물질을 여기다 이렇게 형광물질을 네. 제거를 했대. 네. 형광물질을. 그러니까 형광물질을 부착하고 나서 제거를 한 거야. 제거를.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형광 A 부분의 형광의 세기가 다시 어떻게 됐어? 올랐죠. 회복이 됐지. 네. 그럼 얘네의 주변에 있는 막단백질의 형광물질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막단백질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네. 고르게. 다시 이제 고르게. 네. 그러니까 제거를 한 만큼의 전체적인 이제 세포막의 형광의 세기는 약해졌겠지만 또 고르게 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형광물질이 부착된 막단백질이 A 위로 이동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형광의 세기가 다시 원래 상태는 아니지만 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네. 회복이 됐다고. 네. 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은 특정 위치에서 고정돼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지. 고정돼 있으면 설치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 실험 결과와 관계 있는 세포막의 구조 모형은 유동 모자이크 막의 모델이다. 그래서 답은 뭐 4번이 되는 거죠. 유동. 6에서 7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A하고 B를 나타낸 건데 A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기 때문에 촉진 확산, B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단순 확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은 A의 이동 방식은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 촉진 확산 맞고요. A와 B에는 모두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촉진 확산하고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지가 않아요. 디귿 A의 농도의 기울기를 따라 물질이 이동하고 B는 농도의 기울기를 거슬려 물질이 이동한다. 확산은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둘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그 다음 이제 7번. 방식 A, B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의 예를 나타냈는데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성인 물질, 우리가 다른 말로 수용성 물질이 운반되는, 수송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단순 확산은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무극성 물질, 다른 말로 지용성 물질이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A는 극성 물질, 극성 물질에서는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이제 포도당 이런 것들이 이제 극성 물질이 되는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무극성 물질이니까 이산화탄소나 산소.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네. 76페이지에 10번 U자 간에 물과 포도당과 그리고 설탕이 들어있는데, 우선 물과 포도당은 반투과성막을 통과할 수 있지만 설탕은 통과할 수가 없대. 그럼 먼저 A하고 B 중에 현재 포도당의 농도는 오른쪽이 더 높을 거야. 하지만 포도당은 이용질이 반투각성막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B에서 포도당이 A 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언제까지? A와 B 양쪽 다 포도당의 농도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포도당은 B에서 A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B쪽의 포도당의 양, 디귿 보는 거야. B쪽의 포도당의 양은 감소할 테고 A쪽은 어떻게 돼?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디귿 B쪽의 포도당의 양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고 A쪽의 포도당의 양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해야 돼.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설탕 같은 경우는 통과를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설탕 같은 경우는 A하고 B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대신 누가 이동하는 거야? 용매인 물이 대신 이동할 거라고. 그러면 설탕의 농도는 현재 A가 B보다 높으니까 B쪽에서 A쪽으로 설탕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B쪽의 수면은 낮아지는 거고 A쪽의 수면은 높아지겠지. 그래서 니은 A쪽의 용액의 높이가 B쪽보다 높아질 것이다.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어 설탕의 농도는 현재 A가 B보다 높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A쪽의 설탕의 농도는 낮아질 거고 B쪽의 설탕의 농도는 높아질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A하고 B쪽의 설탕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하고 B의 설탕의 농도는 서로가 같아진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기억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만. 77페이지 11번. 그림은 어떤 식물 세포를 농도가 다른 소금물에 각각 일정한 시간을 두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소금물 중 하나는 저장액, 다른 하나는 고장액이다. 간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간은 고장액에다가 식물 세포를 넣었을 때의 모양이고, 그리고 나는 팽윤 상태니까 얘는 어디에다가 저장액에다 넣었을 때의 모형이 되겠네. 그쵸? 그래요. 그러면 1번 흡수력은 가가 나보다 작다. 우리 흡수력은 뭐에다가 삼투압에다가 뭐를 빼준다? 팽압을 빼준다. 그래서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가 클수록 흡수력은 커지는데, 그쵸? 그런데 지금 삼투압이 가하고 나중에 누가 더 높아? 고장액에다 집어넣은 가의 세포가 지금 현재 나보다 삼투압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삼투압이 높은 가가 나보다 흡수력이 크다.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 세포의 삼투압은 가가 나보다 높다. 방금 했던 얘기죠. 그래서 2번 옳은 얘기고. 3번 가는 저장액이 아니라 고장액. 나는 저장액. 3번 틀렸고요. 4번 가의 상태로 될 때는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물이 많다. 원형질 분리는 고장액에 식물 세포를 넣었을 때 삼투압에 의해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그래서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세포 안으로 들어온 물의 양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틀렸죠. 5. 나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서는 팽윤 상태가 일어난 거고 가가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77페이지 12번 고장액에 넣어두었던 식물의 세포를 그럼 고장액에 넣었던 식물 세포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을 거고 세포의 부피도 처음보다는 줄어들었을 거야. 그 식물 세포를 어떻게 하냐? 저장액에 넣었을 때 식물 세포의 상대적 부피에 따른 팽압과 삼투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위치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원래 크기로 회복되었을 때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한계 원형질
분리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삼투압과 팽합이 같아서 흡수력이 0이 될 때의 세포의 크기, 이때를 우리는 최대 팽윤 상태다. 최대 팽윤 상태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위에 A는 3투 앞 곡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 B는 한 개의 원형질 분리, 즉 세포의 크기가 원래의 크기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그 압력이 0이 되었다가 세포의 크기가 원래 크기보다 이제 점점 커질 때마다 같이 증가하는 이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팽압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최대 팽윤 상태에서는 3투 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순간이 되는데, 그때 흡수력은 0이 된다고 표현해. 우리가 흡수력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흡수력은 3투 압 빼기 팽압이다라고 표현하고, 한 개의 원형질 분리 때까지, 즉 세포의 크기가 원래 크기로 회복될 때까지는 팽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구간에서의 흡수력은 삼투압이 된다. 혹은 삼투압은 흡수력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흡수력 그래프를 같이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상대의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의 흡수력을 노란색으로 나타낸다면, 흡수력 값이 이렇게 되었다가 1 이상의 상대적 부피를 가질 때부터 팽압이 작용했기 때문에 3투압 빼기 팽압으로써 흡수력은 어떻게 된다? 흡수력은 줄어들게 된다. 줄어들다가 최대 팽윤 상태일 때 흡수력은 0이 된다. 그럼 보기로 갈게요. A는 팽압 아니, 삼투압, B는 삼투압 아니, 팽압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 세포의 부피가 커질수록, 봐봐, 세포의 부피가 일로 갈수록 커지죠? 커질수록 흡수력은 어떻게 돼? 흡수력은 감소한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 세포의 부피가 1.1일 때, 그러면 1.1일 때가 여기죠, 여기. 1.1일 때 흡수력은 4다라고 했어. 그럼 흡수력은 1.1일 때의 3투압 5에다가 팽압 1을 빼준 값이 되니까 5 빼기 1로서 흡수력은 4가 된다. 지금 맞았고, 세포의 부피가 1.3일 때 최대 팽윤 상태일 때, 그쵸? 그래서 최대 팽윤 상태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78에 17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세 종류의 물질 이동 방식을 나타냈고, 능동수성,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중에 하나라고 했어.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물질이 수송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확산.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무극성 물질, 다른 말로 지용성 물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송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에 예가 된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고, 나는 막단백질, 근데 이 막단백질이 수송하는 역할로 사용됐기 때문에 수송 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촉진 확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촉진 확산은 수용성 물질, 그러니까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혹은 포도당 혹은 아미노산처럼 극성을 띠면서 좀 크기가 큰 그런 이제 물질들이 나트륨 통로나 혹은 칼륨 통로나 혹은 운반 단백질에 의해서 수송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촉진 확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은
그림을 보니까 이쪽이 농도가 낮고 이쪽이 농도가 높은데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했네. 역시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 경우가 뭐냐? 능동 수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트륨 펌프나 칼륨 펌프 혹은 세뇨간에서의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의 재흡수가 다의 예가 될 거라고. 그럼 이제 1번 가는 단순 확산, 나는 능동성이 아니라 다가 능동성이죠. 그 다음 나와 다는 특정한 물질의 수송에 관여한다. 그쵸? 막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물질을 수송할 수 있단 말이야. 뭐 나트륨, 뭐 칼륨, 뭐 아미노산, 뭐 포도당 이렇게. 그 다음 3번 세포 호흡 저해제를 처리하며, 그럼 세포 호흡 저해제를 처리했다는 것은 ATP의 생산이 원활하지가 않다. 그러면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는 ATP의 사용도 원활하지 않다. 즉 능동수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네. 그러면 나와 다가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억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내용이 틀린 거고, 4번 페포와 모셀간 사이의 기체 교환은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이기 때문에 나의 방식이 아니라 가의 방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 5번 다의 결과 세포 안팎의 물질 농도가 같아진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기울기에 역행한 상태로 물질을 계속 ATP를 소모하면서 이동시키는 결과 안팎의 농도차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농도차가 유지가 되거나 더 벌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 그래서 정답은 2번. 78페이지 18번 그림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세포 안쪽과 바깥쪽 하나이고 기역과 니은은 나트륨과 칼륨 중에 하나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즉 농도 기울기에 거슬려서 농도가 낮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퍼나르는 거, 그리고 또 농도 기울기에 거슬려서 농도가 낮은 바깥쪽의 칼륨 이온을 농도가 높은 안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했고,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성이기 때문에 ATP가 소모된다. ATP가 사용된다.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순서가 있다고 했지. 나트륨이 먼저 나트륨 칼륨 펌프에 결합해서 운반되고 나서 그 이후에 칼륨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결합돼서 운반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순서를 보니까 기역이 먼저 운반이 되어지고 나서 니은이 운반되는 그림을 순차적으로 나타냈단 말이야. 그러면 기역이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니은은 칼륨 이온이 되겠네. 그러면 나트륨은 농도가 낮은 어디에서 안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퍼나르는 거고, 칼륨 펌프는 농도가 낮은 바깥쪽에서 농도가 높은 안쪽으로 퍼나르는 수송이라고. 그러면 1번 기역은 나트륨, 니은은 칼륨 맞는 얘기고, 가가 바깥쪽이 되고 나가 안쪽이 되겠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에는 ATP가 소모돼야 되니까 3번 맞고요.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에는 막 단백질, 즉 수송 단백질이 관여를 한다. 이 내용도 어때? 맞지요? 그때의 이 수송 단백질을 우리는 운반체 단백질이다 라고 얘기해. 통로 단백질은 나트륨 칼륨 통로가 되는 거고,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한다. 5번 농도 기울기를 거슬려서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한다.
농도 기울기를 거슬린다라는 거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79에 20번. 그림은 세포에서 물질의 출입 과정을 나타낸 건데 가는 세포 안에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을 하면서 소낭 안에 있던 물질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는 세포 외 배출, 다른 말로 외포작용이라고 할게요. 세포 외 배출, 외포작용. 나는 세포 밖에 있는 물질들이 세포막에 둘러싸여서 소낭이 형성되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세포 내 섭취, 내포작용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보기를 보면 가는 세포 내 섭취이 아니라 세포 외 배출.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세포 외 배출을 하게 되면 세포막은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세포 내 섭취를 하게 되면 세포막이 소낭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세포막의 면적은 감소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니은 가와 나에서 모두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쵸? 외포작용과 외포작용 역시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일어나는 물질의 운반이야. 그 다음 이제 디귿 갑시다. 네, 맞았고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될 때는 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봐.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될 때라고 했는데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크기가 너무 커. 너무 커서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지 못해. 그래서 세포 외 배출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세포 외 배출, 즉 외포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포작용이 아니라 외포작용과 같은 현상이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1번. 1번 그림은 생명체에 일어나는 어떤 화학 반응에서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다.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 에너지가 원래 상태의 크기만큼을 갖는 거지. 그래서 지금 B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 에너지, A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 에너지, 그리고 C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응열이라고 해. 이 경우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어때? 많지?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C만큼의 반응열을 발열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물질 사이의 경우는 이화작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고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B이다. 니은도 맞네. 효소에 의해 C의 크기는 작아진다. 아니,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춰주는 거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변화시켜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3번이 돼야 돼. 89회 2번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 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단 E1과 E2는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활성 에너지 중 하나래. 효소가 있을 때가 효소가 없을 때보다 활성화 에너지 값이 어때? 더 작지? 그러니까 E1이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E2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는 이만큼이 되는 거고,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는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이만큼. 그러면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 혹은 분자수의 차이는 E1에서 E2 사이의 면적에 해당하는 분자가 효소가 있을 때가 효소가 없을 때보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가 더 이 면적만큼 많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기억, E1보다 E2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수가 많다? 아니죠. E1이 E2보다 이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수가 더 많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E1은 효소가 없을 때, E2는 효소가 있을 때가 아니라 반대로겠지. E1이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효소가 있을 때가 되는 거고, E2는 활성화 에너지가 크니까 효소가 없을 때가 되는 거고, 디귿. 효소가 있을 때에 효소가 없을 때보다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수의, 그렇죠? 효소가 있을 때가 이 면적만큼 더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수가 많다. 그래서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지금 효소가 작용하는 과정인데 누가 효소냐면 A가 효소지. 네. 그리고 B가 기질. 네. 그리고 C는 뭐냐면 효소하고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된 걸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해요. 효소 기질 복합체.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기질이 생성물이 된 거야. 생성물. 그리고 다시 효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런 효소는 계속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가 분해되는 과정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화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번 맞는 얘기고 A는 반응이 끝나면 새로운 B와 또 다시 재사용 가능하니까 또 다른 B와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거고 그리고 A와 B와 결합할 수 있는 만약에 활성 부위가 다르잖아. 그러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안 돼. 근데 얘네는 지금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됐다라는 거는 A의 활성 부위에 B가 결합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서로가 같다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4번 A의 농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3번 일단 맞고 A의 농도가 일정할 때 B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 보세요. X축을 우리가 이제 기질의 농도 그러니까 A의 농도, 기질의 이제 농도가 되는 거고 Y축은 초기 반응 속도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 효소 기질 복합체, 그러니까 효소하고 기질 복합체,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는 그 수를 우리가 초기 반응 속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효소 A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었어. 기질이 한 개가 들어왔을 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바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하나가 만들어졌어. 하나가 들어왔을 때 하나. 두 개가 들어오면 두 개가 바로 만들어지겠지. 세 개가 들어오면 세 개가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될 거라고. 그래서 기질이 세 개가 들어올 때까지는 효소 기질 복합체, 즉 초기 반응 속도가 계속 증가해. 증가하는데 B가 네 개가 들어왔어. 어차피 초기 반응 속도, 효소 기질 복합체는 세 개밖에 형성이 안 돼. B가 5개가 들었어. 3개밖에 형성이 안 돼. 6개가 들었어. 3개밖에 형성이 안 돼.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를 하잖아. 그러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 때 어떤 순간부터는 얘네가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수, 즉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왜? 효소는 재사용되는 물질이고 효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효소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나서 이 효소 기질 복합체 안에 있는 이 기질을 새로운 생성물로 만들어 줘야지만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4번 내용이 틀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다가 포화 상태가 되면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효소의 역할은 뭐냐면 이 물질 대사라는 거는 화학 반응이야. 근데 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한다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는 굉장히 어려운 반응이야. 왜 어렵냐?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애가 누구냐면 효소라는 거야. 네. 그래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고 그럼으로써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 90페이지 7번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 지금 A는 전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효소 중 주 효소가 되는 거고, B는 보조인자가 돼. 그래서 주 효소 A와 보조인자가 결합된 이 A, B 효소 전체를 우리가 전효소라고 하는 거고, C는 기질이 되겠네. 그러면 D는 효소하고 기질의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기질이 생성물로 쪼개진 거지. 그러면 기억 A, 주요소는 비단백질 부분이라고 했는데 주요소는 단백질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보조인자가 비단백질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니은 A와 B는 반응이 끝난 후에 재사용된다. 그쵸? 주유소와 보조인자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아. 그래서 또 반응이 끝난 후에 또 재사용이 되고 또 재사용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촉매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물질로 사용된다 라고 해서 효소를 우리가 촉매, 다른 말로 생체 촉매 혹은 유기 촉매 이런 식으로 효소를 표현하게 돼. 그래서 니은 맞았고, 지금 B가 없어도 A가 존재하면 D가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주유소의 보조인자가 결합되지 않으면 주유소는 효소로서의 활성을 나타내지 못해. 그래서 반드시 주유소의 보조인자가 결합을 해야지만 활성 부위의 이제 구조와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D것은 틀렸고 C는 기질이다. 그래. 그래서 정답은 리을 4번. 일상생활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효소에 관련된 건데 밥은 녹말이지. 네. 오래 씹으면이라고 했는데 뭐죠? 아멜레 그러니까 아멜레이스. 뭐 밥 안에 녹말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입에서는 이제 아밀레이스라는 녹말 분해 효소, 네. 아밀레이스라는 녹말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기도 하고 젖당으로 분해되기도 하고 설탕으로 분해되기도 해. 그러니까 엿당과 젖당이라는 딱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단맛을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설탕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거든. 단맛을 느낄 것 같지? 그죠. 그래서 밥을 오랫동안 씹잖아. 그러니까 녹말이 이제 이당류인 엿당, 젖당, 설탕으로 분해가 되면서 단맛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에 배나 키를 갈아 섞어 넣으면 소고기가 연해진대. 뭐지? 뭐? 그러니까 배나 키위에는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고 나서 그 뭐라고 하지? 밥 먹고 나서 이게 나오는 거. 과일 같은 거 나오잖아. 네, 후식, 같은 그치? 거? 후식으로 배가 나오는 게 이런 단백질을 이제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럼 과일이 대표적인 게 배라. 배를 나오는 거, 배를 후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고기 있잖아. 네. 그 고기 중에 육회. 아, 육회 보면 육회에 과일이 들어가. 몰라요. 그게 배야. 어. 사실 육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그러니까 먹어봐서. 그 배에 들어가고. 네. 여기처럼 이제 고기를 재일 때 고기가 단백질이 연해지라고. 네. 그래서 또 이 갈비 같은 거 재 때 이 배 많이 갈아 집어넣어. 근데 배 너무 많이 집어넣잖아. 그럼 고기가 익으면서 다 흩어져 버려 살이. 너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그다음 옷에 찌든 때나 얼룩의 일반 세제보다 효소 세제를 이용하면 잘 제거된다는데 우리가 찌든 때 네. 뭐 목깃에 있는 목기름, 얼굴기름, 머리기름, 네. 기름, 단백질 성분이나 지질 성분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단백질이나 지질을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을 세제로 이용하잖아. 그럼 제거가 잘 돼. 그 다음에 엿기름과 밥을 섞으면 보온밥통에 넣고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따뜻하게 해두면 식혜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엿기름부터 몰라서 저. 엿기름이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 엿기름 안에는 녹말을 분해. 그래서 엿당이나 젖당이나 설탕으로 분해한다고. 그러면 이제 단맛이 나겠지. 네. 그래서 뭐 이게 다 효소하고 관련된 우리 생활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그래서 모두 효소에 관여하는 현상에다 맞고요. 입에서 아밀레이스에서 녹말이 분해된다. 맞고. 배나 키위에는 고기의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니라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3번이 일단 틀렸고요. 네. 효소 세제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와 진방분해 효소가 들어있고, 식혜를 만들 때 따뜻하게 하는 것은 뭐야? 이 효소에 엿기름 안에 들어있는 녹말 분해 효소의 작용이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식혜 만들다가 맨 마지막에는 펄펄 끓여. 그래? 왜 끓이냐면 식혜가 너무 달면 또 이게 이 마실 때의 그 목넘김이 이제 되게 끈적거리거든. 그래서 적당하게 달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엿기름 안에 있는 효소를 뭐 해야 돼? 없애버려. 없애버려.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확 끓여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식혜를 만드는데, 저해제에 대한 문제인데, 저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는데, 경쟁적 저해제는 말 그대로 기질하고 효소하고 결합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도 기질과 똑같이 효소하고 결합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활성 부위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은 아니지만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네. 그래서 그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을 하냐, 그러니까 이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을 하냐, 얘 따라 가지고 반응 속도, 그러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좀 다르게 저해제의 농도보다 기질의 농도가 높잖아. 네.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는 저해제로서 작용을 못해. 왜냐면 확률적으로 효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기질의 농도가 높다 보니까 결합을 못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럼 문제 봅시다. 1번 그래프가 뭐냐면 저해제가 아예 없을 정상. 때의 기질에 따른 반응 속도, 즉 효소 기질 복합체의 개수가 된다고. 네. 뭐지? 2번이 기억인 거? 그래.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잖아. 네. 그러면 기질의 농도가 경쟁적 저해제에 비해서 훨씬 양이 많잖아.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는 그 저해제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그래서 동일하게 반응 속도는 똑같아지는 거야. 네. 뭐 포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야. 네.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얘는 그냥 효소의 이제 활성 부위의 구조가 똑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효소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결합을 해. 네. 결합을 해가지고 이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를 변형을 시키는 거야. 네. 변형을. 그러면 그 효소는 뭐야? 이미 활성 부위가 변형됐으니까 효소로서 사용을 못하죠. 못해. 그러니까 효소의 량 혹은 효소의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줄어든 거야. 맞네. 어차피 안 되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소가 10개가 있었는데 비경쟁적 저해제를 5개를 집어넣었어. 5개밖에 안 그럼 남았네. 5개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아무리 기질의 농도가 높다고 해도 초기 반응 속도는 뭐야? 10개가 아니라 5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3번이 비경쟁적 저해제를 첨가했을 때의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의 그래프를 나타낸 거라고. 네. 그럼 기억, 저해제, 니은, 저해제, 니은이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효소에 결합하면 활성 부위 구조가 변형된다. 맞고, 네. 저해제 기억이 있는 경우, 경쟁적 저해제가 있는 경우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 효소는 기질에 이에 포화되는 게 아니죠. 다시 2번이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잖아. 네. 기질의 농도가 S1일 때는 이 포화 됐어 안 됐어? 포화 안 됐단 말이야. S2가 될 때 포화가 되는 거야. 이게 포화 상태잖아. 반응 속도가 100이 될 때가. 네. 근데 S1일 때는 100이 못 됐으니까 아직 포화 상태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네.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가 S2일 때 저해제 니은이 있는 경우,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는 경우와 저해제가 없는 경우 반응 속도는 같아? 기질의 농도가 S2일 때, S2일 때만 봐봐. S2일 때 선 하나 쭉 올립시다. 올렸죠? 니은이 있을 때가 이거죠.
니은. 비경직적 저해제가 있을 때가 속도가 50이잖아. 네. 저해제가 없는 경우는 대기잖아. 네. 같은 게 아니라 뭐야? 저해제가 없는 경우가 더 빠른 거지.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돼. 오. 이해됐어요? 네. 지금 이게 이제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인데 이 반응 속도라는 거는 효소 기질 복합체에 형성된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금 A 같은 경우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한 개, 남- 두 개, 세 네 개, 개. 네 개야, 네 개. 네. 얘는 하나, 여덟 둘, 개지.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지. 얘가 네. 네 개, 여덟 개, 얘들 여덟 개잖아. 네. 그럼 8번 같은 경우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포화 상태에 이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늘려.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이상 형성될 수 없으니까 기질의 수는 늘어나. 다른 말로 기질의 농도는 늘어나. 네. 근데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이상 형성되지가 않아. 네. 왜? 효소가 개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즉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질 안죠.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타낸 그래프가 가가 되는 거지. 그러면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는 똑같아. 효소가 작용했다라는 거는 어차피 효소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는 똑같다라는 거야. 그냥 속도 어, 문제, 속도 문제. 그렇지. 응. 그래서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어? 형성 정도는 어. C와 같다. 이거는 맞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S2일 때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 정도는 지금 A, 이런 B, C가 S1, S2, S3라고 한다면 네. A가 S1이 되는 거고 B가 S2. S2, C가 S3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다면 얘들끼리.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S2는 B와 같다라고 해야지. 왜냐면 A, B, C는 각각 S1에서 S2 중 하나라고 했잖아.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B와 같아야 돼. B와. 그다음 네. S3일 때 효소 X를 더 첨가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늘겠죠. 그럼 여기서는 다시 여기 효소를 만약에 첨가했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늘어난다고. 이런 식으로. 네. 효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제 효소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 전효소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전효소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소, 반응에 참여하는 효소가 네. 있는데 이 전효소는 처음부터 이게 활성을 갖고 있는 효소는 아니야. 얘네가 이 주유소, 네. 이제 이 주유소라는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비활성화 상태의 효소에 이 보조인자, 보조인자라는 게 결합을 해가지고 전효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주요소는 능력이 없는 효소, 전효소는 이제 드디어 이제 보조인자에 의해서 능력이 생긴 효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효소들은 주로 이제 주요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전효소가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아미노산을 조금 봐야 돼. 근데 아미노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알기라는 게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이제 한쪽에는 산성의 작용기를 띠고 있는 카복식이라는 작용기, 또 하나는 염기성의 작용기는 아미노기라는 작용기로 구성되어 있는 애가 아미노산이야. 네. 그럼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구성하잖아. 네. 그러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반대로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의 작용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가 때로는 산에서도 반응을 잘하고 때로는 염기성에서도 반응을 잘하고 때로는 중성에서도 반응을 잘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용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작용기를 갖고 있냐, 어떠한 작용기가 더 큰 특성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이 효소가 산성에서 활성화가 높을 수도 있고 중성에서 활성화가 높을 수도 있고 염기성화했을 때도 활성화가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효소는 어떠한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작용기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효소냐에 따라 가지고 활성도가 다르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pH가 2.0이면 얘는 산성이지, 산성. 네. 산성에서 활성이 큰 작용기야. 네. 그럼 얘는 염기성 작용기가 특히 발달되어 있는 효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니까. 네. 그럼 C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염기성이란 말이야. 둘 다 C는 둘 아니지. B는 중성이고. 그러면 이제 C는 이제 산성의 작용기가 좀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효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산성과 염기성의 작용기가 둘 다 특성화되어 있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완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 효소는
산성도에 따라서 이 활성화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네.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뭐 작용기라는 개념을 설명한 거는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 기억 효소 A와 B는 같은 소화기관에 작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pH가 2.0인 소화기관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위야 위. 위산이지. 위 그렇지 위고 그 다음에 실점 0인 게 입이야 입. 녹말 분해하잖아 아밀레이스에 있어. 그리고 네. 이 팔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소장. 염기성이라고. 소장이 팔이야 팔. 네. 그래서 효소 A와 B는 이렇게 같은 소화기관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A는 위라고 한다면 B는 입이라고 표현해야 돼. 근데 아니잖아. 근데 결국 이거 소화기관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잖아. 애초에 이거 산염기 다른. 그렇지. 그래서 그걸 추론하는 거야. 꼭 얘가 입이다 위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서로가 pH가 다른 곳에서 이 활성화가 뛴다라고 하는데 얘기는 소화기관 자체도 다르다는 얘기지. 네. 얘네들은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얘는 아예 그래서 효소의 최적 pH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네. 맞는 얘기고 효소 C는 pH가 7일 때보다 8일 때가 더 활성화가 더 높죠. 그래 높죠. 여기 8일 때가. 네. 그래서 답은 니은티귿 이렇게 접근하면 돼. 이제 10번은 액면 그대로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도 되고 이런 문제 풀 때 좀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과산화수소가 H2O2를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해. 근데 과산화수소가 그 뭐냐면 이 하얀색 소독약 이걸 과산화수소라고 해. 그러면 상처가 난 부위에다가 하얀색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리면 보글보글거려. 하얀색 기포가 보글보글. 하얀색 응. 처음 들어보죠. 마데카스 같은. 아니 그 틀린 거고 액체 소독약이야. 근데 빨간 약이 아니라 얘는 투명한 약이야. 물처럼 생겼어. 메탄올은 아니야. 그러면 이 과산화수소가 상처 부위에 이 과산화수소를 이게 뿌리잖아. 네. 그러면 기포가 발생하는데 왜 기포가 발생하냐면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돼. 네. 이때 이 물이 산소를 뚫고 나오면서 기포를 발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으로 식을 쓴다면 개수비가 2대 1인데 뭐 이건 중요하진 않고 그럼 혈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혈액 속에는 이게 상처가 난 부위에는 혈액이 묻어 있잖아. 네. 그 혈액 속에 카탈레이스라는 과산화 분해 효소가 있어. 네. 근데 이 카탈레이스가 이 혈액 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감자칩에도 이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더라는 거야. 과산화 부소 효소가. 근데 이 카탈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 유기촉매, 그러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분자 구조의 모양이 변형이 될 수도 있다. 효소의 이제 구조가 변형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효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소의 최적 온도는 보통 이제 38도 정도. 이때가 가장 최적 이 활성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온도의 범위가 되는 거고 얘네가 만약에 이제 40도 이상이 되면 효소의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효소로서 작용을 못 하게 되는 거야. 응? 그럼 이제 봅시다. 그래서 감자즙을 적신 크기의 거름 종이를 각각 가라앉혀. 그러면 이 감자즙에서 카탈레이스가 조각 주변에 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기포가 발생하잖아. 네. 그 기포에 의해서 얘네가 떠오르는 거야. 조각이요? 그럼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는 그만큼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빠르게 분해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고. 네. 그래서 보니까 누가 가장 빠르게 떠올랐냐면 B죠. B, CA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효소로서 분해 속도가 가장 빠르게 일어난 게 B. B가 가장 빠르고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작용한 거고, 그 다음에 C, A 순서가 돼.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 그러면 카탈레이스는 35도에서 가장 활발하다. 그래, 가장 빠른 시간에 거름 종이가 떠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은 맞고, 카탈레이스는 최적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활성이 어떻게 되면 떨어지네요. 네. 저하가 되네, 저하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돼야 돼. 90페이지에 9번. 그림은 서로 다른 효소의 작용을 나타냈대. 이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수소가 떨어져가지고 다른 애한테 결합되는 거지. 그러면 수소가 떨어진 걸 우리가 산화, 결합된 걸 환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효소 A는 산화 환원을 관여한 효소이기 때문에 산화 환원 효소라고 표현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노란 애하고 검은 애가 파란 애가 결합되어 있는데 물이 들어와서 하나는 H가 붙었고 하나는 OH가 붙으면서 결합이 끊어졌지. 그때 이 효소를 우리가 가수분해, 물이 더해지면서 물질을 분해시킨다고 해서 가수분해 효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이제 아미노기라고 하는데 노란 애가 아미노를 갖고 있었어. 근데 효소 C에 의해서 파란 애가 노란 애가 갖고 있는 아미노사를 뭐 했냐면 어, 자리를 바꿔서 갖게 됐다고. 이걸 우리가 이제 트랜스 시켰다, 전이 됐다고 표현해. 그래서 효소 C는 어, 전이효소가 된다고. 그래서 효소 A는 산화원인 효소, 두 번째 효소 B는 가수분해,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전이효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 이거 외에 또 세 가지 효소가 있는데 부가 제거 효소라는 게 있어. 부가 제거, 부가 제거. 뭔가 더하거나 뭐 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가 제거 효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질 같은데 이제 작용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작용기가 있는데 그 작용기를 떼거나 혹은 작용기를 이제 붙이는 그런 효소들을 우리가 제거 부가 효소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질의 이제 분자 구조에 따라서 분자량은 같지만 분자 구조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다른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표현해. 이성질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성질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소를 우리가 이성질화 효소라고 하고, 그리고 연결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분자가 하나의 분자 혹은 뭐 세 개의 분자가 하나의 분자로 연결될 때 관여해주는 효소를 우리가 연결 효소다라고 표현해준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라는 결합을 형성하잖아. 그치? 그러면서 두 개의 아미노산 혹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을 구성한다고. 그때 이제 관여하는 효소들을 우리가 연결 효소다라고 해주는 거야. 90페이지 8번. 그림은 어떤 효소의 작용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물질 A와 B를 열 처리 조건을 달리하여 반응시켰을 때 생성 여부를 나타냈다. A는 유기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B는 주유수를 얘기하는 거고 A는 보조인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B가 A와 결합을 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전효소라고 하고, 이 전효소가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서 새로운 이제 기질이 만들어지고 또 보조인자하고 주요소가 또 분리가 되었다가 또 다시 재사용되는 그런 이제 그림이 이 그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유기 화물이라고 했잖아. 이제 보조인자 같은 경우는 이 유기물로 되어 있는 이제 보조인자를 우리가 조효소라고 하고, 그리고 보조인자 중에 금속 같은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보조인자를 우리가 보결족이다라고 표현해. 보결족 같은 무기물 같은 경우는 열에 매우 강하고, 그리고 이제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는 주요소는 주요소인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보다 훨씬 열에 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A 열 처리하고 B 열 처리를 했을 때 생성물이 생성이 안 된 거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주요소인 B가 구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를 열 처리를 했고 B를 열 처리 안 했을 때 생성물이 생성됐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A 보조인자, 즉 조효소는 열에 매우 강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반대로 A는 열 처리를 안 했는데 B를 열 처리하게 되면 주요소의 분자의 구조가 변형이 되니까 당연히 생성물이 생성이 안 되겠지. 1번 봅시다. A는 조요소, A는 조요소이며 B는 빌립보다 열에 강하다. 그쵸? 2번 기억은 생성 안 됨. 그러네요. 3번 A가 없어도 B는 촉매의 작용을 할 수 있다. 조요소가 없으면 효소로서 활성을 나타내지 못해. 그러니까 보조인자가 주요소에 결합을 해야지만 활성비의 구조가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A에 해당하는 물질은 그러니까 A가 조효소가 되는 거죠. 조효소.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조효소 중에 이제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그치 보조인자 중에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조효소가 되는 거지. NAD 플러스하고 FAD를 우리가 전자 전달 효소, 다른 말로 산화환원 효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기화합물, 즉 조효소인 거야. 이거는 우리가 다음 단원 호흡에서 전자 전달 효소, 다른 말로 산화환원 효소인 NAD 플러스와 FAD를 더 자세히 배울 거야.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고. 5. C가 형성되면 활성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쵸? 효도 기질 복합자가 형성되면 화학 반응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고. 그 낮아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효소가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이 돼야 돼.